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매에서 첫 낙찰이 아까 말씀하신 묘지가 포함되는지 몰랐던 대지였었는데, 예. 근데 경매 공부를 그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 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땅을 공부할 기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경매 학원에 등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입찰을 하는지 그다음에 땅의 얘기라도 좀 듣고 싶어서.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땅의 얘기를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그렇죠. 이게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사보거나 팔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계략적인 얘기만 하고, 근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일 쉽게 접하고 우리가 예. 살고 있고 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보기에는 이거 갖고는 돈이 안 된다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본도 예. 짧고. 네네. 그래서 수익률로만 이제 물건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토지를 이제 입찰을 했는데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묘지가 포함돼서 네, 첫 번째. 이게 그래서 850만 원에 낙찰을 예. 받았는데 예. 그럼 결국은 이제 판사님께서 1,500만 원에 조정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조정하고 또 한 필지 남아 있죠. 예. 60평은 앞에 예. 전면에 있는 땅은. 네네. 그게 땅이 지금 현재 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또 가치가 있어서. 예. 근데 그 아무튼 그 묘지 주인한테 파신 거예요. 그렇죠. 그 동생분한테 파신 거죠. 팔았고. 그래도 또 낙찰이 그래도 수익률이 되게 높았네요. 그래도. 야. 최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였죠. 그게 지금까지 제가 그 한 80개가 정리가 되면서 어떤 경우는 뭐 연율 따면 10,0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0,000%요. 이사상으로 계산으로 되보니까 그렇게 된다 갑니다. 네. 그래서 작은 산을 넘어봐야 큰 산을 넘어간다. 네네. 최소한으로 그 작은 물건에도 수많은 사건이 숨어 있고 그렇죠. 그걸 헤쳐내야만이 우리가 이제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매를 배우고 짧은 시간에 거의 경매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함정 물건에 대해서 해석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생각을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게 10%가 떨어지면 함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30%가 떨어지면 함정이 2개 정도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50% 떨어진다는 얘기는 최소한도로 그 물건에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3개 내지 4개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플러스가 떨어질 만큼 출구 방향을 서너 개의 방향으로 보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 수급을 받으신 분들이 그 추구 전략을 20, 30% 떨어진 물건에 네. 하나의 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편은 흔들어 버리는 거죠. 판을. 네. 그러면 그 변화에 대응을 못 하니까 무너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경매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 안전하죠. 네. 거의 그 금액 내가 낙찰 된 금액 안에 들어온다면은 안전하다고 하는 물건인데 네. 공매에서는 가장 위험한 물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네. 배당이 아니고 여기는 배분재단입니다. 이게 그쵸. 달라요. 둘이가 네네. 특성이 다릅니다. 배분재단의 개념이에요. 네. 배분재단에서는 아닌 거야. 내가 낙찰 그 금액과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거의 뭐 한 2, 3표 차이 난다면 놓고서 따라 하더라도 위험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보다 앞선 법정기일을 따져야 되거든. 이 법정기일이 사실 작년 한 10월 달 정도에 그래도 일부 이제는 공매 기록이 났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게 오픈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 오픈이 된 상태에서도 그걸 해석 못해서 보면은 재공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한 주택가만 놓고 볼 때는 아마 거의 10%까지는 안 되지만 네. 지금 그 50%가 떨어진 물건은 다 한두 사람이 떨어진 거고 제가 제일 많은 사건을 보면은 한 사건에 6번의 그 보증금이 날아간 사건도 봤거든요. 그 정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매 공부는 조금 더 그 법정 기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구두신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네. 안전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가 좀 낯이 이제 좀 설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장벽을 넘어가야지 이런 토지 투자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공매랑 경매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내에서도 이게 경쟁률이 낮아지기도 하고 수익이 높아지기도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아까 그 만배 수익률이 났던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시고 1부 마무리 주겠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이게? 청주 흥덕구에 공장이 그 한 30년 된 건물 280평이 한 5,800 정도의 감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한 50% 떨어지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회다 싶어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한 3년 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평가를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등기부 토지 등급을 쭉 보다 보니까 법정지장을 성립하는 물건이에요. 지분 물건이고. 네. 그래서 그 공장이 288평이니까 사실 그 당시 흥덕구의 공장이 평당 한 400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의 12억
가까운 그 지로를 상대편이 대가마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만약에 그 지로 얼마를 받겠어요. 근데 공장은 280평이 넘어가지만 30년 된 공장이고 네. 제가 현장을 잘 안 갑니다. 이 현장 갔으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랐었는데 그 공매 기록지를 항상 저는 서정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쭉 자료를 봅니다. 등기부라든지 이해관계가 없으면 들어가는 입장인데 등기부상은 이제 법정 성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는 받고 그다음에 그 그림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공장이 보이지만 그 정리가 잘 돼 있고 네.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감정사들이 그 경매나 공매의 사진을 찍어놓은 그 사진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를 입고 찍어놔지 그냥 맹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사진을 4개가 올라왔는데 3개에서는 공장이 현장에 돌아가는 걸 보는데 첫 번째 사진이 그 졸업식 건물은 그 그림을 해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했더라면 굉장히 로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낙찰을 두려움을 떨고 이제 받았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아마 2014년도가 15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물건을 받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법인 물건이나 공장 물건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상대편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 보고서예요. 그 일반 주식하는 분들이 그 기업 보고서를 많이 그 참조를 하죠. 네. 이제 다들한데 뭐 그런 그 재무제표의 의견들을 보고 달고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분들도 그 공장이나 법인의 물건을 받을 때 그 재무제표를 꼭 띄어서 봐야 돼요. 그 기업 현황 보고서. 네네.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에 보면 한 7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때 같으면 그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년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주목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임원의 숫자와 물론 재무제표도 봐야 되겠지만 그 기업의 소송 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 제가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소송을 몇 건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소송이 총 4건이 나왔는데 3건은 조정으로 들어갔고 한 건은 그 공장이 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도 이분은 패소한 사건 가서는 원고 측에서 충분히 이기니까 그렇게 압박을 해서 자기네가 패소를 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그런 경우에서 이기든 뭐 좀 불리하든 조정으로 끝냈다. 그래 이분은 그래도 공장이 좀 돌아가는 느낌 들고 바쁘다 보니까 소송은 좀 싫어하겠다.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 건물만 가져서 불리한 입장이지만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겠다. 그런 판단을 가진 거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제 5,400이니까 5,700이니까 이제 50% 떨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2,300 이하에 떨어질 때 제가 이제 2,300 얼마에서 그 232만 원까지 제가 이제 보증금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결정이 되고 월요일 10시에 결정이 되고 오후 한 2시쯤 되니까 자산공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토지 있고 반 지분권자가 전화가 왔는데 통화가 가능합니까? 땡큐.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내가 또 뭐 앉아서 쉽게 팔 수 있게 생겼구나. 그 얘기를 해서 아니 다르니까 자기네가 그 공개 없음 매수를 할 걸 놓쳤다. 그래서 좀 이제 매도를 좀 매매를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 순간 이제 저도 멘붕이 오죠. 이걸 얼마에 불러야지. 얼마에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제 감정은 5,700이 나왔는데, 근데 최소한도로 공장이 280 돌아가면은 좀 브리핑을 한 3배 정도는 쳐도 되지 않을까. 언급기로 나온 게 1억 5천 주세요. 현장을 가보자 상태에서 많이 갔다면 아마 3억 4억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이분들 그렇게 뭐 많이 비싸? 감정이 5,700밖에 안 나온 걸 왜 1억 5천이나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공장이 그 사장님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밖에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촉이 대승제 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4-5통화를 했죠. 그리고 내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내용 통고서를 경험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항상 그 통고서를 내용 경험을 잘 써야 된다는 게 앞으로 소송을 대비해서. 그 내용 자체에 민법 조항이라든지 판례, 내가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방향까지 그 압박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출전 전략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전화 끝에 제가 사실은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복등기로 만약에 하시겠다면은 자금을 대주면 내가 8,500에 매매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그 압박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까지 조금 비싸다.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수업 중에 이제 그 문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자 안팎으로 이게 굉장히 법적 효력도 있고 우리가 전화상으로 좀 껄끄러울 때 특히 그렇죠. 여성분들 네. 이 문자가 압박이 굉장히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기록도 남고. 기적도 많고요. 예. 그래서 거기 진짜 우리가 보면은 나쁜 이웃 하나 붙이는 거죠. 제가 개인 단독 법인이지만 옆에 또 하나 이사가 있는 네네. 걸로 가상을 하면서 네네. 거기서 반대한다. 어떻게 하네. 그래서 문자상으로 이제 한 서너 통화에 또 문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7,500까지는 가능하다. 그래 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적시 이제 뭐 등기가 일단 장금 들어가서 협상을 올라갔는데 네. 그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그러면은 사실 230만 원 넣고 7,500에 부가세 별도 받고 하면은 한 4천 몇백만 원 남잖아요. 세금 내고도 그쵸, 법인이니까 그쵸. 네. 다 떼고도 네. 예? 그게 그것도 불과 열흘 정도만 해. 이제 근데 사실 그 돈을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 친구 하나 이제 나름대로 등기는 친구 하나 김명훈 친구까지 한 100만 원 줄게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결국 가서 이제 또 거기도 뭐 사모님하고 경리분들 나와셔갖고 커피 공세에 이제 녹아난 거죠. 그게 제가 항상 비싼 커피, 맥심 커피 한 잔 1,000만 원에 먹고 그것도 한 열흘 만에 이제 자기는 등기하고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겪어봤거든요. 야, 그러니까 연 환산 승률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게 엄청나죠. 야. 근데 사실 우리가 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실제 보면은 저는 그래야죠. 아까 이제 아파트는 대중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과수 토지는 항상 그 특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땅은 제가 항상 이게 부정성이다. 늘어나지 않는다. 보다 땅은 연속성이다. 네? 제가 이게 아주 뭐 촌 지역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도심의 땅에서는 어차피 그 작은 땅이라도 맹지라도 의미가 있고 네. 땅이 못생겨도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왜 연속성 입장에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옆 땅도 문제가 있고 항상 내 손이 하나 없어서 비옵시 소리를 들으면 큰 땅도 똑같은 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땅이라는 걸 내가 어떤 땅이든 못생기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옆에 땅과 저는 자꾸 이제 합쳐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상에 보면은 한 50가지 색연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토종기계 발굴 받아 확대해서 그림을 합쳐보는 거예요. 네. 가장 모양이 이쁘겠다. 내 땅과 작은 땅을 사서 가장 모양이 이뻐지는 땅이 이해관계입니다. 항상 땅을 사면은 그 주위의 등기부를 다 띄어서 소유주를 확인해라. 왜? 내가 팔 사람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작은 땅을 사서 이 신문에서 제3자에게 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파트 같으면 스스로 그게 가능하겠지만 땅이라 하는 거는 바로 인적 필지와 이해관계인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진다. 야, 일부 마무리에 진짜 큰 교훈을 주셨는데요. 이제 돈 되는 1,000만 원 소액 토지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하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토지하게 되면은 뭐 산, 논, 밭, 임야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택지 개발 중에서 용지 분양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비싸잖아요. 비쌌는데 지금 그 아까 과소 토지라는 말씀하셨고 과소 토지가 이 과소 토지 자체로서는 큰 뭐 이렇게 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해 관계인들의 토지랑 합치게 되면은 예쁘게 나올 텐데 그 예쁘게 나올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층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팔게 되면은 기꺼이 그렇죠. 당연히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좀 마케팅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공매든 경매든 아니면 일반 매매든 사서 파는 것들. 디벨로퍼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토지의 재해석이고 재발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제가 항상 땅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가장 초보들은 땅만 파는 거예요. 땅만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될수록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합필이나 분필의 의미에서 땅 가치가 올라가고 개발 행위의 그 키를 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땅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만 보고 매매를 하고 그것만 보고 파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뭐 확장이 돼갖고 토지 볼 게 되게 많아졌네요. 많아지죠. 만약 시간이 제가 있다면 2부에서는 땅도 무비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실제 그런 사례를 두 건이나 지금 큰 사례를 냈고 작은 땅까지 한 토지도 무비 와 이게 토지가 저는 50%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50%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청기는 80%가 나왔죠. 그런데 농민이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농민이 되면 알겠습니다. 그 얘기 2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